이제 우리 거 보면 화학의 기본량이라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학에서 어떤 물질의 양을 측정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측정할 때, 자, 일단은 우리가 어떤 측정한다는 것이 이제 그 측정할 때 쓰이는 것이 이제 기본량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측정할 건데, 보면,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양을 측정할 때, 시간을 측정하기도 하고, 공간의 크기를 측정할 거야, 측정. 알지?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은 시간과 공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일 비 온대요. 그쵸? 오늘 밤에 비 오는데요. 시간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저 달이 떴네? 그건 달의 크기. 그치? 그 크기를 차지하는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측정할 때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같이 어떤 현상들을 같이 묶어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어. 알지? 자, 그 중에서 이제 스케일이라는 단어가 있다. 자, 오늘 스케일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쓸 거야. 스케일이라는 단어. 자, 스케일이라는 거는 어떤 현상의 크기를 나타내. 그러니까 스케일 자체가 크기란 뜻이야, 크기. 그래서 자연현상의 크기의 범위인데 이 자연현상의 크기의 범위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뭐 간단해요. 내가 눈으로 바라봤을 때 관찰이 되는 크기가 있을 거고요. 스케일이. 눈으로 바라봤을 때, 관찰했을 때 보이지 않는 스케일이 있을 거예요. 크기.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크기를 거시세계라고 그래요. 거시. 영어로는 매크로라고 그래요. 매크로.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감각인데 실제로 뭐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크기.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크기를 매크로라고 하고, 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즉 인간의 감각으로 관측할 수 없는 것을 마이크로 스케일이라고. 그래서 매크로 스케일, 마이크로 스케일. 그래서 미시, 거시. 그리고 나중에 그 문과 쪽에서 이제 그 경제학이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거시 경제학, 미시 경제학. 우리가 이 미시 거시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 그러면 이제 미시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게 바로 뭘까? 원자, 분자, 이온. 그러니까 이런 원자나 분자나 이온 같이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는 아주 원자 수준의 굉장히 작은 것은 얘네들을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나 그 공간의 크기 자체도 굉장히 작은 크기가 될 거란, 작은 스케일이 될 거란 말이야. 알지? 하지만 거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미시 세계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잖아. 나무 눈에 보잖아. 보이잖아. 암석 보이잖아. 태양계, 은하, 우주. 우리가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거시 세계고, 그럼 얘네들의 측정하는 시간과 공간의 크기는 매우 크다는 거죠.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미시 세계, 거시 세계의 시간과 공간의 규모를 나타냈을 때, 이거 살짝 올리자, 살짝. 살짝 올리면, 자, 수소 원자 눈에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수소 원자의 자, 수소 원자의 크기를 측정할 때 이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작은 크기로 측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의 지름은 약 0.1 나노메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요 n이 나노거든.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소 원자 크기를 1m를 있잖아. 10의 9승 등분을 해. 그러면 한 등분이 1 나노메타지. 그럼 수소 원자 그 한 등분의 10분의 1의 크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자, 굉장히 작은 크기가 될 거야. 자, 그리고 전자가 원자 한 바퀴를 돌아요. 걸리는데 150 아토초야. 그래서 여기 A가 아토라는데 10의 마이너스 18승 초예요. 뭐야. 굉장히 작은 크기의 시간 스케일이 된다. 알지? 자, 그러면 우리가 거시 세계에서는 자, 태양 주위를 지구가 공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태양하고 지구 사이 거리를 뭐라 하냐면 1AU라고 그래. AU.
알지? 그래서 여기를 천문 단위라고 하는데, 우주 같은 경우는 이 거리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뭐 메타라든가 킬로미터라는 단위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1AU인데 이 1AU도 우주 공간이라는 아주 큰 거시 세계에서는 굉장히 작은 길이의 크기가 돼요. 그래서 어떤 걸 쓰냐? 요거 쓴다. 이게 뭐야? 광년. 광년. 그러니까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 1년 동안의 이동거리. 광년이라는 단위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 굉장히, 자, 이 AU보다는 크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 광년도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야. 그래서 뭐로 쓰냐? 파섹이라는 단어를 쓴다. 자, 1파섹은 연주 시차가 1초일 때 거리가 되죠. 맞니? 우리 파섹 배웠잖아.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거시세계 같은 경우 아주 큰 거시세계에서는 우리가 그 측정의 길이의 공간의 측정 단위가 측정이 너무 큰 단위가 들어가요. 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한대요. 36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시간과 공간의 규모는 미시는 너무나 작고 거시는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구분할 때는 딱 이거야. 관찰할 수 없다. 못 본다. 미시. 볼 수 있다. 그건 뭐야? 거시. 맞지?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할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측정할 거 아니야. 그치? 자, 측정할 때, 그래서 봐봐. 1나노메타 10의 마이너스 9승메타. 1AU는 약 1억 5천만 킬로메타. 그치? 자, 1아토초는 10의 마이너스 18승초. 그래서 요거 나노나 아토초는 미시세기 측정할 때 쓰이는 거고, AU는 거시세기 측정할 때, 그쵸?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우리가 미시냐 거시냐에 따라서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측정할 때 과거에는 어떻게 측정했을까? 당연히 과거에서는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달이 거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위에 있는 도구나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뭐 눈, 몸짓, 신체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측정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측정 방법은 주로 거시세계의 시간과 길이를 측정했다. 알지?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양부일구. 양부일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양부일구가 뭐냐면 해시계야, 해시계. 해시계. 그래서 세종 때 만들어진 거지. 개발한 거지. 그리고 세종이 충녕대군이었고 그 형이 양평대군이었나? 양녕대군이었나? 그 형이 만들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요거는 자, 요 가운데 있잖아. 이제 요게 이제 통이 원반이 있으면 가운데 이제 막대가 있고요. 자, 햇빛이 비추면 이제 이 그림자가 지잖아. 그럼 요게 이제 여러 가지 눈금들이 막 있어. 그럼 그림자에 요 길이가 있을 거예요. 이 길이를 통해서 자, 시간을 측정하는 건데, 양부일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굉장히 아주 정밀해요. 계절에 따른 그 그림자의 길이가 다를 거 아니야. 그쵸? 자, 계절에 따른 그림자의 길이도 고려해서 측정할 수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은, 자, 어떻게 돼? 같은 시간에도 그림자 길이가 달라질 거냐? 그럼 계절에 따라서 그 그림자 길이가 달라지는 것도 고려해서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대단한 거지. 바로 이거고. 그 다음에 진자시계가 있는데, 자, 진자운동은 뭐냐면, 이렇게 왕복하는 거예요, 왕복. 알지? 그러면 이 진자에서 요 왕복할 때 걸리는 일정한 시간이 있을 거야. 알지? 그래서 요 진자하면서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 왕복 시간을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하루를 얼만큼 나누고 이렇게 해서 그 시간대를 이제 나눠서 이제 우리가 시간을 측정하는 건데, 진자시계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추시계야. 추시계. 자, 지금은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 이제 이거잖아. 큰 나무 해가지고 이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지. 추시계. 그게 바로 진자시계. 그래서 양부일구나 진자시계처럼 과거에는 거시적인 시간을 자, 측정했답니다. 그리고 과거에서는 이제 길이 같은 거 어떻게 측정했을까요? 정확한 걸 알 수가 없으니까 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신체 일부. 그래서 자, 우리 손가락 마디의 길이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자, 발걸음, 발폭.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이제 뭐 우리가 피트라는 단위가 나오고, 뭐 인치라는 단위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무언가를 이용해, 도구를 이용하거나 우리 신체를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을 했다. 과거에는 그랬다. 알지? 하지만 현재는 다르다. 자, 왜냐면 현재는 암만 해도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됐다 보니까 그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자,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자, 시간 측정, 이거 꼭 기억해야 한다. 문제 나온다. 세슘 원자시계. 자, 세슘 원자시계. 자, 세슘이라는 거는 방사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 안에서는요, 빛이 나와요. 방사성 물질에 관점에서 빛이 나와요. 그 빛은 파동이니까 뭘 가져? 1초마다 파동하는 1초 동안의 파동의 수, 진동수가 나오겠지? 근데 진동수가요, 1초 동안 이만큼 나온대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91억, 9263만, 1770번을 1초 동안 진동한대. 그 이만큼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1초라고 정하자. 알지?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슘 시계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길이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을 이용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빛의 속력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응? 안 변해요? 변해요? 자, 빛의 속력은 변해요. 왜냐면 빛도 파동이기 때문에 그 매질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이 달라져.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매질이 있는 공기가 있으면 빛의 속력은 느려져요. 하지만 진공 상태에서는 이 빛의 속력은 불변이다. 그래서 우리가 광속 불변의 법칙. 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빛의 속력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대략적으로 이제 뭐냐면은 약 30만 킬로미터예요. 1초 동안. 알겠지? 자, 1초 동안 30만 킬로미터를 자,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빛의 속도, 진공 상태에서 자, 빛의 속도 일정하게 한 다음에 자, 빛을 쪼였을 때 반사하면서 돌아온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겠지? 그때 왕복거리를 측정할 수 있을 거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자, 우리는 길이를 측정할 거예요. 알겠지?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빛을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하고, 시간은 세슘 원자시계를 이용해서 1초란 시간을 딱 정해놓고 자, 갈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현대 측정 기술. 자, 별거 없다. 자, GPS. 자, GPS, 인공위성 추적 시스템, 확인 시스템.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을 띄워. 그럼 여기서 이제 전파를 보낼 거 아니에요, 전파를. 근데 한 군데에서 보내면은 나중에, 혹시 이제 그 이과 쪽 해가지고 이제 고2 때 물리를 선택한다면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배울 거야.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무언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 그럼 빠른 속도로 움직였을 때 내가 쟤를 보면은 제 시간은 느리게 가고 내 시간은 빨리 가는 것처럼 보여. 알지? 이게 바로 이제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이야. 그러니까 그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인터스텔라. 자, 주인공 쿠퍼가 있는데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주선을 타고 이제 나가요. 우주 공간으로. 근데 지구에는 여자아이가 있어. 그 딸.
그래가지고 우주 공간에서 한 이제 몇 년, 한 1년인가 2년 정도 그래서 막 하다가 결국은 이제 성공해서 지구로 왔어. 근데 지구에서 딱 와보니까 그 어린 여자아이 딸이 할머니가 돼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구의 시간은 빨리 가고 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간 이 쿠퍼의 시간은 굉장히 느리게 간 거야.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공위성, 그래서 막 지구가 있으면 인공위성이 움직이잖아. 그럼 이 인공위성이 움직이는 속도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 인공위성 안에 있는 시간은 지구의 시간보다 어떻게 돼요? 조금은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조금은 느리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공위성 하나 가지고서 정확하게 시간의 전파를 쏴서 거리를 측정할 때는 이 시간이 느려지는 것에 따라서 오차가 생겨. 그래서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보통 이제 GPS는 인공위성 3개가 동시에 전파를 해서 그 시간을 보존해 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GPS. 그러니까 GPS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내비게이션. 그치? 이런 데 많이 쓰인단 말이야. 자, 그 다음. 전자현미경. 자, 광학현미경은 우리가 빛을 통해서 물체를 보는 거야. 빛을 통해서. 하지만 전자현미경은 우리가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더 작은 크기를 빛을 이용하지 않고 약간 기술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광학현미경보다는 더 작은 나노 단위. 자, 10의 마이너스 9승. 자, 요 메타에 해당하는 단위로 우리가 물체를 관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원자 안까지, 자, 그러면 여기는 나노 단위는 뭐냐면 원자 표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원자 안도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때는 초고속 2가 전자현미경. 그래서 나노보다 더 작은 단위까지 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원자의 힘 현미경. 그래서 원자를 촬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원자는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잖아. 그런데 원자의 힘 현미경을 통해서 원자 표면을 다 측정하고 이걸 통해서 화학결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까지 우리가 다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미시세계도 할 수 있고. 자, 그럼 우주망원경이 있어. 우주망원경. 아마 자, 요것도 이제 문제로 잘 나올 텐데. 허블. 그리고 최근에 보낸 것이 제임스 웹.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본다는 것은 있잖아. 가시광선을 보는 거야. 가시광선을. 알겠지? 가시광선. 그럼 허블 망원경은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과시광선을 측정해서 관측하는 거예요. 우주를. 자, 허블 망원경은 가시광선을 측정해서 우주를 관측할 거예요. 그런데 우주에서 별이라든가 은하라든가 뭐 성단, 성운 이런 데서 빛이 나오잖아. 그럼 그 빛이 모두 다 가시광선은 아니란 얘기야. 우리 우주 배경 복사 했었나? 자, 우주 배경 복사는 현재는 지금 약 3도 K, 마이너스 270도시거든. 그럼 거기서 나오는 빛은 가시광선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 바로 적외선이야. 그럼 적외선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 그래서 허블로서는 우주를 관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 얘보다 더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왜 멀리 있는 우주에서 빛이 나온다면 멀리 있는 저 멀리 은하에서 빛이 나오는데 이게 워낙 멀고 하다 보니까 이 빛의 파장이 점점점 길어져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으로 우리가 관측할 수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으로 지구에 온단 말이야. 그거는 허블 망원경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임스 웹은 적외선을 측정하는 거예요. 즉 눈으로 볼 수 없는 빛까지 측정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제임스 웹 망원경 때문에 우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우주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자, 지금부터 약 130억 년 전에 빛까지도 다 관찰이 됐다는 거지. 바로 이제 이런 것 우주 망원경. 그래서 이제 이거는 거실 세계를 측정하는 것이 될 겁니다. 자, 됐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측정은 그냥 미시와 거실을 구분하는 거. 자, 요것만 잘 확인해 주면 된다. 자, 그다음 자, 여기서 조금 설명이 많이 들어갈 거야. 자, 이 파트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은데
자, 우리가 어떤 물체의 양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 또는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물리량이라고 그래요. 물리량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가 있다. 자, 크기와 단위가 붙어서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어. 알지? 그래서 크기와 단위를 붙여서 어떤 양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 얘를 정량적인 측정이라고 해요. 알지? 정량적인 측정. 그러니까 물의 밀도는 1g/세제곱cm야. 수은의 밀도는 13.6g/세제곱cm야. 이렇게 자, 크기 1g/세제곱cm 이런 식으로 크기와 단위. 그래서 이 크기를 영어로 하면은 스케일이라고 불러. 스케일. 자, 단위를 우리가 유니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케일과 유니트가 붙은 것을 정량적인 측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물질의 양, 물리량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면 수는 물보다 밀도가 더 크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비교하는 것은 크기하고 단위가 없어요.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우리는 정성적인 측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량적인 측정과 정성적인 측정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 그 중에서 이 정량적인 측정은 자, 크기와 단위가 있다는 거지. 크기와 단위. 그래서 이 정량적인 측정할 때 자, 기본적인 7개의 물리량이 있단 말이야. 기본이 되는 7개의 물리량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기본량이라고 부릅니다. 기본량. 그래서 이 기본량은 뭐냐?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빛의 세기, 그리고 물질의 양.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량이 있어. 기본적으로 요 7개 물리량으로 나머지 물리량을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기본량을 조합하게 되면은 그 외 나머지 물리량을 나타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기본량이라고 불러요. 알겠지? 그래서 기본량은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물질의 양. 이거 꼭 외워라. 자, 그러면 우리가 정량적인 측정에서는 뭐가 붙는다고 그랬죠? 단위가 붙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위가, 길이의 단위가 메타라는 걸 쓰잖아.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피트나 인치를 쓴단 말이야.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 미국에서 나사에서 있잖아. 우주선을 쏘아 올렸는데 얘가 잘 가다가 우주 공간에서 폭발한 거야. 올라가다가. 그래서 폭발된 이유를 막 찾아봤어. 그랬더니 설계에는 그 길이를 있잖아. 길이의 단위가 메타로 썼거든. 메타. 설계는. 근데 만들 때는 있잖아. 이거를 인치라는 또는 피트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돼? 길이의 차이가 생겨버리잖아. 그러니까 길이의 차이가 생기니까 아주 작은 부품 하나. 자, 그래서 우주선 같은, 우주왕복선이나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같은 우주제, 이런 것들은, 뭐 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차이만 생겨도요. 왜냐면 우주 공간에 올라가는 동안 굉장히 높은 압력과 열을 받거든. 그것에 의해서 굉장히 위험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로 설계했는데 이걸로 만들었어. 이 단위로.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열과 압력을 못 견뎌서 폭발한 거야. 우리가 길이라는 단위를 쓸 때 굉장히 많은 단위를 씁니다. 길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메타를 쓰죠. 자, 인치를 쓰죠. 피트란 단위로 쓰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또 마일이라는 단위를 쓰지. 자, 우리나라에서는 리라를 쓴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치? 노래 있잖아. 심리. 그 심리가 뭐냐? 4km거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쓰다 보니까 뭔가 이게 굉장히 산만해지고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있잖아.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떤 양을 딱 표현할 때는 기본 단위를 한번 세워보자. 기본 단위. 알겠지? 그래서 그 기본 양의 단위를 뭐라 하냐면 기본 단위라고 하고요. 자, 이 기본 단위를 바로 국제 단위, SI 단위라고 그래요. SI 단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System of International Unit. 그래서 국제 표준 단위 또는 국제 단위계라고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길이는 2단위를 쓰고 온도는 2단위를 쓰고 이게 딱 정해 놓는 거야. 기본 단위. 알지? 기본 단위. 그래서 시간은 뭘로 하자? 초. 세컨드. 길이는 메타를 쓰자. 질량은 킬로그램을 쓸 거야. 전류의 세기는 암페어라는 단위를 쓸 거야. 온도는 켈빈 온도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절대 온도죠? 그러니까 섭씨 온도 이거 쓰지 말고 절대 온도로 표현하자. 알지? 절대 온도. 자, 빛의 세기, 칸델라라는 빛의 세기를 쓸 거예요. 그다음 물질의 양은 몰이라는 단위를 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7개의 기본 양의 단위. 그래서 이러한 기본 양의 단위를 우리는 기본 단위라고 합니다. 알겠지?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해됐지? 그래서 요거 기본 양 7개와 기본 단위 7개를 꼭 외우고 있어야 돼. 꼭 외우고 있어야 돼. 이것이 기본 양, 기본 단위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질의 양할 때 정량적인 측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7개의 물리량을 이용해서 측정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이 기본량을 조합하면 나머지 물리량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량을 조합해서 나타내는 물리량을 뭐라고 하냐면은 유도량이라고 합니다. 유도량. 이런 거지.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속력이라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러면 시간이라는 기본량과 거리라는 기본량으로 속력이라는 양을 만들었죠. 이거를 우리가 유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량을 조합해서 새롭게 만든 물리량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도량이라고 한다. 유도량. 유도량. 발음도 안 되지. 유도량. 알지? 그러면 거리의 기본 단위는 뭐지? 메타. 그치? 시간의 기본 단위는 세크지. 그 메타 퍼 세크도 자, 어떻게 돼? 기본 단위로 만들어진 거지. 기본 단위로 유도가 됐죠. 그래서 얘를 유도 단위라고 불러요. 또는 복합 단위라고도 얘기를 해요. 기본 단위에서 길이가 있었다. 그치? 면적은 길이 곱하기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양의 길이가 2번 반복이 되죠. 그럼 이것도 뭐가 돼요? 유도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의 기본 단위가 메타니까 메타 곱하기 메타이기 때문에 면적의 단위는 메타 제곱. 그럼 이 메타 제곱이 바로 뭐가 돼? 유도 단위가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부피는 길이 곱하기 길이 곱하기 길이가 된단 말이야. 뭐야? 기본 양이 3번 반복되지. 그래서 이 부피도 뭐가 돼? 유도된 양이 되는 거야. 유도량. 그럼 단위도 m 곱하기 m 곱하기 m이니까 어떻게 돼요? 기본 단위가 3번 반복되죠. 그래서 메타 3승이라는 유도 단위가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이게 바로 유도 단위야. 자, 이 표현하는 것들 잘 봐야 돼.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러면 질량은 기본 양이고요. 부피는 기본 양이 3번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본 양들을 조합한 거죠. 그래서 이 밀도도 뭐가 돼요? 유도량이 되고, 자, 질량의 기본 단위 킬로그램, 부피는 어떻게 돼? 유도된 단위제, 그래서 메타 3승.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 유도된 단위가 유도 단위 또는 복합 단위라고 불러. 바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단위를 표현할 수가 있어. 되게 많아. 맞지? 그래서 기본 양을 가지고서 우리는 나머지 물리량을 다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표현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7가지를 기본량, 그 기본량의 기본 단위 꼭 기억하고, 그래서 SI 단위계라고 한다. 국제 단위계 또는, 자, 이거를 우리가 SI 단위계라고 그래요. SI 단위계.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단위잖아, 단위.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 단위고, 기본량에 쓰이는 단위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 중에서 우리는 이 단위를 기본적으로 정할 거야. 이렇게 표현하잖아. 하지만 그럼 나머지 단위는 안 쓰냐? 아니죠. 그래 쓰죠. 써요. 그래서 이런 거야. 나머지 단위도 우리가 쓰기 때문에 단위를 서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 단위끼리 서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 어떤 식이냐면은 자, 이 메타/세크라는 속력이 있단 말이야. 이거를 킬로메타/아워라는 단위로 한번 바꿔보자. 복합 단위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단위를 바꿀 때 이걸 이제 단위 환산이라고 그래. 알지? 요거 하나 알려줄게. 이거 나중에 계산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야. 자, 해봐. 1km는 1000m입니다. 맞니? 그러면은 1km분의 1000m 하면은 1이 되겠지. 또는 1000m분의 1km에도 1이 될 거예요. 맞니? 자, 1시간은 3600초야. 그러면은 1시간 분의 3600초 해도 1이 되겠지. 자, 또는 3600초 분의 1시간 해도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 이 메타/세크 숫자 2 이렇게 넣고, 자, 곱할 거예요. 얘를 곱해도 되고요. 얘를 곱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메타를 지워야 되니까 얘가 들어가야겠네. 맞니? 그래서 자, 1km는 1000m 얘를 곱하는 거야. 자, 그래봤자 얼마를 곱한 거야? 1을 곱한 거야. 대신 분모 분자의 메타가 지워지겠지.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여기에는 뭘 곱해줘야 돼? 얘를 곱해줘야겠죠. 그래야지 세크 지워지겠지. 그래서 1시간은 3600초가 될 거야. 그러면은 분모 분자의 세크가 지워지니까 킬로메타/아워만 남게 되지.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2 곱하기 3600 나누기 1000 킬로메타/아워. 단위 바꿀 때 쓰이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거를 이제 환산 임자라고 해요. 자, 이거 연습해 두면은 나중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과 쪽으로 해서 나중에 대학 가면 대학에서 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대학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니까, 대학 가면. 그래서 이 방법, 자, 미리 좀 알아두면 단위 바꿀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알지?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단위를 표현하는데, 우리가 시공간을 얘기할 때, 시공간 할 때 있잖아. 미시가 있고 거시가 있잖아요. 그쵸? 자, 미시는 매우 작은 크기입니다. 여기가 얘가 단위면 요 2라는 것이 스케일이거든. 그치? 그러면 매우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스케일 자체가 굉장히 작은 숫자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거시 같은 경우에 매우 큰 크기를 갖는 경우가 있어. 우주 같은 경우. 그치?
자, 매우 큰 크기를 가질 수가 있어. 그럼 이때 스케일 자체가 굉장히 큰 숫자로 표현이 될 거야. 그 내가 어디까지 거리를 측정했는데 요겁니다. 오씨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미터예요. 야 이거 조금 너무 크지 않냐? 그치? 그래서 있잖아.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너무 작은 숫자, 큰 숫자, 예를 들어서 0.000002 메타예요. 이거 또 너무 작은 숫자야. 그러니까 이 너무 큰 숫자거나 너무 작은 숫자일 때는 이 숫자 자체가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 뭘 쓰냐면은 접두어가 들어간다. 단위에서. 알죠? 그래서 하나, 둘, 셋, 1000km가 되겠구나. 그래서 요 킬로라는 접두어가 들어가요. 킬로가 10의 3승이거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는 이 마이크로메타가 되겠구나. 이게 접두어. 그래서 요 마이크로라는 접두어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미시냐 거시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시공간을 측정할 때 또는 양을 측정할 때 스케일이 굉장히 작을 수가 있고 스케일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럼 굉장히 작은 스케일, 굉장히 큰 스케일의 요 숫자들을 일일이 그대로 쓰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를 줄여서 접두어를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알겠지? 자, 그래서 접두어가 나온다. 몇 가지 외워야 돼. 자, 유도량 했고, 자, 여기에 단위의 접두어. 자, 나노 10의 마이너스 9승. 자, 그럼 여기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이거 뭐라고 했냐면 옴스트롱이라고 해요. 옴스트롱. 얘는 10의 마이너스 10승. 자, 또 하나 있죠. 이거 뭐야? 아토 10의 마이너스 18승. 그치? 있었지. 아까 아토초. 자, 나노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자,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0.0001 g이야.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니까 0.1 mg으로 바꿔버리면 조금 더 숫자가 편해지겠지. 이런 식으로. 자, 센치는 10의 마이너스 2승. 그러니까 봐봐. 100cm는 할 때, 자, 이게 센치잖아. 그럼 뭐야?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가 되잖아. 맞니? 그럼 어떻게 돼요? 1m가 되는 거죠. 맞니? 이런 식으로. 자, 헥토 10의 제곱. 헥토. 자, 헥토 언제 나와요? 이것이 1기압이에요. 우리 그 일기도 할 때 배웠잖아. 그래서 1기압은 1013.25 헥토파스칼. 그러면은 얘는 101325 파스칼. 자, 파스칼이란 단위는 뉴턴 퍼 메타 제곱. 1메타를 이만큼의 뉴턴의 힘으로 누르는 압력. 이게 바로 1기압이지. 그래서 헥토라는 거 요게 쓰인단 말이야. 자, 킬로 10의 3승. 메가가 10의 6승. 그러니까 메가 스터디는 10의 6승배 공부하는 얘기잖아. 주란 얘기지. 자, 기가는 10의 9승. 그래서 뭐 몇 기가바이트. 그럼 바이트가 10의 9승 있단 얘기지. 그래서 기가바이트 할 때 그때 기가 10의 9승이란 얘기야. 자, 바로 이렇게 접두어가 들어간다. 접두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양을 측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정량적인 측정일 때는 기본량과 유도량, 그래서 스케일과 단위가 있고요. 자, 그때 이제 미시든 거시든 간에 너무 큰 숫자나 너무 작은 숫자를 표현할 때는 이런 접두어를 사용해서 이제 좀 더 편하게 표시한다. 하지만 기본 단위는 말 그대로 기본 단위입니다. 왜냐면요, 스케일의 크기에 따라서 알지? 자,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는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죠? 스케일의 크기에 따라서 단위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쓰는 게 첫 번째가 접두어가 들어가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두어가 아니라, 알죠? 그냥 그 스케일에 맞춰서 사용하는 단위가 있단 말이야. 스케일에 맞춰서 다 사용하는 단위가 있다. 자, 자동차 연비. 우리가 길이의 단위 킬로미터지만 부피의 단위, 자, 리터인데 기본 단위는 메타 삼승이잖아. 그치? 근데 메타 삼승 쓰지 않고 리터를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쓰는 거야. 왜? 1메타 삼승은 자동차, 그 1메타 삼승에 해당하는 부피의 휘발유가 들어가면 자동차 어떻게 다 못 채운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렇게 적절하게 스케일에 맞춰서 단위를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 전력 같은 경우도요, 줄 퍼 세크라는 복합 단위에서, 자, 유도 단위에서 이제 또 와트라는 걸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론 이제 온도의 기본 단위는 켈빈이지만, 절대 온도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온도는 뭐야? 우리가 섭씨를 쓰거든. 그치? 그래서 섭씨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의 농도. 자, 미세먼지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농도, 그 양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있잖아.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 표현했을 때, 자, 이때는 1제곱미터를 쓸 거예요. 왜냐면 공기니까, 그치, 범위가 크잖아. 그럼 1m 제곱이라는 이 부피 안에서 그 미세먼지의 질량은 마이크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속에서 이런 식으로 접두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그치? 그리고 보조 배터리 용량할 때 우리가 암페어를 쓰기도 하지만 미리암페어도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미리암페어. 그래서 그 용량에 맞춰서 그래서 암페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아워는 시간이지. 전류 곱하기 시간. 그러니까 전류 곱하기 시간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배터리 용량을 표현하기도 해. 그러니까 스케일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는 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접두어가 쓸 수도 있고요. 스케일에 맞춰서 단위가 바뀔 수도 있어요. 알지? 그러니까 이제 물질의 양을 측정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양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어. 측정과 어림이야. 그 간단해. 측정은 정량적인 거고요. 어림은 정성적인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정성적이라기보다는 자, 우리가 정량적인데 정확하게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하는 거고, 어림은 정량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비교하는 거에 비슷해서 얘는 측정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거야. 정확한 값을 측정하는 것이 측정이에요. 정확한 값을 찾아내는 게 도구를 이용해서. 알지? 하지만 어림은 있잖아. 이런 거지. 제 키는 대략 한 170 되겠다? 180 되겠네? 야, 저 산의 높이는 한 1000m 되겠어? 500m 되겠어? 이런 식으로 어림 잡아서 우리가 어떤 값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어림이야. 그러니까 도구 억지. 그러면 측정이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정확한 값을 나오기 때문에, 그치?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어림은 도구 없이 어떤 값을 대략적인 거야. 그럼 우리가 요거 할 때는, 야, 저 산의 높이가 대략 한 500m 되겠어. 그럼 500m에 해당하는 높이를 우리가 이미 과거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봤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또는 다른 자료를 통해서 이 비슷한 산의 높이가 얼마니까 얘도 한 요 정도 되겠구나. 자, 이런 식의 형태로 해서 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거잖아. 무언가를 측정할 텐데 우리가 도구라는 것이 그래서 길이 같은 경우도 뭐 자 같은 경우는 30cm까지 측정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줄자 같은 경우는 뭐 한 4m, 5m 요 정도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한 2m짜리를 측정할 건데 작아지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치? 예를 들어서 1km 거리를 줄자 가지고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얘는 요 정도의 크기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어림을 하면 그 어림에 맞춰서 필요한 측정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림이라는 거는 측정할 때 필요한 측정 도구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 바로 이제 이러한 것도 있지. 자, 그 다음에 공룡 발자국 화석이 나왔어. 야, 이거 화석 보고 발자국 화석 보고서 얘는 한 몸무게가 얼마 정도 나가고 키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아니면 이제 뭐 갈비뼈라든가 뭐 여러 가지 뼈 같은 것도 화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값들이 있지. 과거의 것들을. 그렇잖아. 어림 잡아서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우주, 천체를 관측할 거예요. 그럼 정확히 우리가 잴 수 없잖아, 가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이제 측정하기 어려운 값을 어림 잡아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림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측정과 어림, 요거 구분 좀 잘 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측정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측정하려면은 반드시 그 필요한 것이 뭐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 그리고 표준화된 측정 단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측정 방법, 측정 도구, 표준 물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 이걸 우리가 묶어서 뭐야? 측정 표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정확한 값으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은 도구 사용하니까 정확한 값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길이 같은 경우는 측정 표준. 자, 기준을 뭘로 정했고 어떻게 측정할 거고 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변했냐. 자, 18세기 말에는요. 북극에서 적도까지 길이를 1000만분의 1로 나눠. 1000만분의 1로 쪼갰을 때 그 1000만분의 1을 1m라고 정의를 내렸다.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길이를. 그러면서 그 1m에 해당하는 길이를 금속을 이용해서 만들었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미터 원기라고 해요. 그래서 1m 길이에 해당하는 금속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얘가 1m니까,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재는 거지. 그래서 얘는 한 몇 m가 될 거야. 몇 m야, 몇 m 이렇게 측정하겠지. 근데 문제는, 이 미터 원기는 있잖아. 금속이잖아. 금속은 열이나 이런 거에서 변형이 되잖아요.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면 부식이 되지. 그럼 결국 이 미터 원기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점점 변형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변형이 되니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이 표준이 자꾸 틀리는 거지. 그럼 얘가 틀렸으니까 다시 또 1m짜리 만들어야 돼. 그럼 다시 북극에서 남극까지 가가지고 또, 그렇잖아. 이거 1000만분의 1을 또 잘라가지고 또 만들어야 돼. 못하거든. 그래서 이제 미터 원기가 손상되니까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진 거야. 맞지? 자, 여러분들 잘 들어요. 시간을 측정할 때 표준이 되는 거는 세슘 원자시계입니다. 알겠지? 세슘. 1초 동안의 진동 횟수 가지고서 1초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요. 길이는 빛 가지고 간다고 그랬어. 근데 빛의 속력은 어떻게 돼? 매질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매질이 있으면 빛의 속력은 점점 줄어든다. 매질과 충돌하면서 산란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는 빛의 속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그래서 1초에 빛의 속력은 1초당 와, 그치? 2억 9,979만 2,458 메타퍼세크의 속도를 가진대. 그러니까 1초 동안 이만큼 움직인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킬로로 바꿔보면 대략 한 30만 킬로미터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1초 동안 이만큼 움직이잖아. 그러면 결국은 2억 9,979만 2,458 분의 1초 동안의 이동 거리가 뭐가 돼요? 이게 1m가 될 거예요. 알겠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우리는 새롭게 자, 북극에서 적도까지를 1000만 분의 1로 했을 때 그건 1m가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있지? 이용해서 1m라는 길이의 표준을 정할 거라는 거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측정 표준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활용이 되는 예. 자,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어떤 단위라든가 이건 스케일에 따라서 스케일의 크기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온도의 기본 단위는 켈빈 온도지만 우리가 기온이라는 것을 온도를 실생활에서는 섭씨 온도로 측정해서 자, 폭염주의보, 더워. 그래서 이제 막 기온이 막 35도 이상이 막 그러면 이제 폭염주의보.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냉해주의보. 그러니까 이제 기온이 평균 기온보다 10도가 뚝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한파주의보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한단 말이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타퍼세크가 아니라 차량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니까 메타퍼세크라는 거는 큰 숫자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시속 킬로미터 퍼 아워라는 단위로 우리가 차량 단속, 제한 속도를 이렇게 표현하지. 자, 미세먼지도 어떻게 돼? 마이크로그램이라는 접도가 붙는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식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을 표시할 때, 자, 그램이라는 질량의 단위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것이 아주 적은 양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 미리그램이라는 접도, 미리라는 접도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질량 대신 부피를 이용해서도 부피로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자, 상황에 따라서, 스케일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단위들을 달리하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같은 경우도 이제 데시벨이라는 단위하고 혈당량도 이런 식으로. 있지? 해서 우리가 혈당을 측정한다. 자,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규격화 시켜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고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신호와 정보야. 자, 신호는 자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화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변화를 감지를 할 겁니다. 그 감지하는 것이 바로 센서예요. 알지? 그래서 이 센서는 그 자연에서 오는 신호를 감지하는 것이 센서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신호를 가지고서 우리는 이거를 정보로 만들 겁니다. 정보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유용한 형태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정보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우리가 그 자극과 반응 중3 때 배웠잖아. 중2 때 배웠나? 자극과 반응? 눈, 귀, 코. 중3 때야, 중2 때야? 나도 헷갈리네. 중3 때 아니야? 그치? 감각기관 나오고, 뉴런 나오고, 그래서 이제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막 나오고, 감각기관, 운동기관 막 나오고, 그치? 중3 때 배웠잖아. 그러면은 봐봐. 이런 거지. 우리가 자연에서 오는 다양한 변화, 이거를 이제 우리 신호라고 하잖아, 신호. 그러면 그 신호가, 자,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사람한테 가해지는 자극이 자연에서 오는 다양한 변화, 신호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시각은 빛이잖아요. 청각은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파동이나 또 힘, 이런 것들, 힘에 의해서 압각이라든가 통각을 느끼죠. 온도 변화에 의해서 이제 온각, 냉각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오는 자극, 즉 자연 상태에서 어떤 변화는 바로 빛의 변화, 소리의 변화, 그다음에 파동의 변화, 자, 온도라든가 힘이라든가 압력 같은 다양한 변화가 있다라는 거야. 자, 이거를 우리는 신호라고 하고,
자, 이 신호를 우리가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잖아. 그러면 그 감각기관을 센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센서. 그러면 이제 그거에서 이제 받아들였으면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판단하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에 대응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할 겁니다. 추워. 빨리 옷 갈아입어야지. 두꺼운 옷을 입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어두워. 이거 어둡네. 불을 켜야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거기에 대해서 그걸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용해서 유용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뭐다? 정보가 된다. 그래서 순서는 이거야. 신호, 센서, 자, 이거를 가지고서 정보로 바꾸는 거야. 알지? 그래서 신호를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라고 하면은, 자, 이 자극을 수용하는 부분이 바로 센서가 된다는 거지. 알지? 그래서 이 신호가 비치면은 이 센서는 광 센서가 되고요. 그렇죠? 바로 이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가 온도라고 하면은 얘는 온도 센서가 돼요. 자, 압력 또는 힘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압력 센서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오는 자극,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곳이 바로 이제 수용하는 것이 센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자극, 신호를 가지고서 이제 유용한 형태로 만들 거야. 유용하게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불러요? 정보라고 할 거예요. 자, 알겠니? 신호, 센서, 정보, 요 순서대로 간다는 거. 자, 그러면 일단 센서부터 먼저 확인하자. 센서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보로 넘어갈게. 자, 다양한 신호를 감지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다양한 신호, 뭐 소리도 될 수 있고 빛도 될 수 있고 온도도 될 수 있고 압력도 될 수 있고 힘도 될 수 있어. 자, 이거를 전기 신호로 변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말이야. 이 사람을 생각하면 돼.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잖아요. 그럼 이 감각기관에서 우리가 이제 중추신경으로,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운동기관으로, 자, 이렇게 됐을 때 요때 관여하는 것이 바로 뉴런이에요. 그치? 그래서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그러면은 여기서 받았던 신호가 이제 신호를 받아들이고 센서를 통해서 받아들였으면 이렇게 이제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때 전달됐을 때 뉴런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전기적 신호로 전달이 됩니다. 전기적 신호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뭐 자극이 가해졌을 때 이제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막 이동하면서 전기가 발생이 돼. 그 전기가 계속 옆으로 전달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이렇게 전기적 신호로 전달되듯이, 자, 자연에서 온 신호를 센서에서 받으면 그 센서는 그 신호를 뭘로 바꾼다?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킨다. 그래서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켰을 때 이때 이것이 바로 이제 아날로그 신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에서 자, 어떤 형태가 되냐면, 자, 여기가 전압이면, 자, 요런 식으로, 뭐, 요렇게 해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고, 전압의 세기가 그때그때마다 막 신호에 따라서, 신호의 종류, 신호의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이러한 것이 막 바뀔 거야. 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적 신호에서 아날로그 신호인데, 자, 이 아날로그 신호를 뭘로 바꾸냐면은 디지털 신호로 바꿀 거예요. 자, 이것도 다 전기적 신호야. 자, 전기적 신호에서 아날로그는 그냥 전압의 높낮이, 크기, 요거 가지고 변화시킨다면, 자, 디지털 신호는 이렇게 바꾼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압이, 자, 0인 부분 있지?
여기가 0이에요. 요 볼록 솟아버렸죠?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0, 0이네. 볼록 솟아니까 1, 1이네. 0, 1, 0.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디지털은 0과 1의 이진법을 이용해서 디지털 신호로 전환시키고 나서 이 디지털 신호를 저장을 하고, 자, 알죠? 전송을 하고요. 이용을 합니다. 알겠지? 바로 우리가 이제 센서에서 신호를 받아서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은 센서에서는 다양한 신호, 빛이 될 수도 있고 온도도 될 수 있고 압력도 될 수 있고 파동도 될 수 있고 소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야. 근데 그거를 일단은 전기 신호, 아날로그의 전기 신호로 바꾼 다음 예전에 이제 여기서 끝났잖아. 여기서 끝났단 말이야. 여기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디지털화하는 거야. 그래서 디지털 신호는 0과 1의 이진법. 근데 이거를 뭘로 표현하냐? 전기로 다 표현할 거야. 전기로. 그래서 아날로그는 그냥 전압의 변화가 생기는 거고, 디지털은 전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인데, 없는 걸 0이라고 하고요. 있는 거를 1이라고 놓을 거예요. 그래서 0과 1의 이진법의 배열로 표시할 거야. 이게 바로 디지털 신호야. 알겠지? 자, 어쨌든 센서는 빛을 감지하면 광 센서, 온도를 감지하면 온도 센서, 그리고 연기라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 우리 지금 이제 여기 화재 경보기 같은 거, 그치? 연기 같은 거 막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이 연기 같은 화학 물질을 감지하는 화학 센서. 그 다음에 누르는 힘, 압력 센서. 자, 그 다음에 물체 운동 변화를 감지하는 운동 센서.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동문 있잖아. 자동문 어떻게 보면 딱 가면은 어떻게 돼? 운동을 감지해서 문이 쫙 열리거든.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운동 센서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센서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겠지. 온도계, 비접촉형. 빛을 쪼여서, 적외선을 쪼여서 온도를 측정하고요. 가스 누설 경보기, 미세한 가스, 그러니까 가스랑 화학 물질을 감지하는 화학 센서. 자, 바코드, 광세서 빛이지. 자, 초음파, 소리지.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거잖아. 우리가 가로, 세로 막 바뀌잖아. 그치? 그럼 가로, 세로 바뀌었을 때, 자,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화면이 거기에서 이제 바뀌잖아.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보면, 영화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쇼츠, 유튜브 이런 것들 봤을 때. 그러면 이거 이렇게 돌리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요. 자,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은 같은 속력으로 움직여도 뭐가 바뀌어요? 이렇게 돌아가면 방향이 바뀌잖아요. 운동 방향이. 방향이 바뀌면 무슨 운동이다? 가속도 운동이다. 그래서 이게 가속도 센서야.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극을 외부에서의 어떤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은 센서고 그 신호에 따라서 센서의 종류들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 센서는 전기적 신호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보낸다. 전기적 신호로 바꿔서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고 이 아날로그는 다시 디지털로 바뀌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저장과 전송, 사용을 하는 거지. 자, 됐니? 자, 그러면 정보로 가면 이제 정보는 우리가 이 자연에서 오는 신호를 판단해가지고 분석해서 얘를 이용하는 거야. 정보라는 거는 뭔가 유용한 것으로 뽑아내는 것이 정보거든. 자, 첫 번째, 지진파가 있습니다. 지진파. 지진파는 두 개가 있어. 물론 세 개지만 우리가 주로 쓰는 건 두 개거든. 자, P파가 있고 S파가 있어요. 자, P파는 앞뒤 진동이에요. 이렇게 진동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종파라고 얘기해요. 맞지? 자, S파는, 그러니까 지진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 P파는 이렇게 앞뒤로 진동하면서 나가. 근데 S파는 이렇게 진동해. 위아래. 그래서 이렇게 진동하는 것을 횡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파가 빠르다.
횡판은 상대적으로 느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지진계를 봤을 때, 자, 지진계가 이렇게 있을 거야. 자,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이제 지진계 추가 있고, 종이가 이렇게 이제 계속 지나간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이렇게 종이가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종이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다가 요 지점에서 피파가 먼저 도달해요. 그렇지. 피파가 빠르니까. 그 피파는 앞뒤 진동이니까 이게 지진추의 흔들림이 적겠지. 피파가 도달하면은 조금씩 흔들려요. 그러다가 자, 횡파인 S파가 도달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크게 흔들릴 겁니다. 됐지? 그럼 P파가 도달하고 S파가 도달했을 때 요 사이에 시간 차이를 뭐라고 한다? PSC라고 해요. PSC. PSC. 그래서 요 PSC를 이용해서 진앙지까지, 지진이 발생한 지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발생한 위치를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지진파는 파동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속도가 느려집니다. 알겠지? 그러면 여기가 지각이 있는데 자, 여기에다 지진파를 쐈어. 근데 지진파가 쭉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여기에서 속도가 갑자기 느려졌어. 느려진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돼요. 그 여기가 느려졌다는 얘기는 요 부위에서 온도가 확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구 내부에서 온도가 확 높아지는 곳이 뭐니? 갑자기 요게 뭐가 있다? 마그마가 있는 거야. 마그마. 그 미국에 옐로스톤이라고 있지. 옐로스톤 국립공원. 만약 여기 있잖아. 요 밑에 여기가 옐로스톤이야? 국립공원이야? 그럼 요 밑에 마그마가 처음에는 한 요 정도 있는 줄 알았어. 그 지진파로 했더니 요 정도 있대. 그리고 요게 예전에도 막 화산활동 일어나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막 이제 잦은 지진도 나오고 막 온천도 막 나오고 뜨거운 물도 막 나오고 막 이래. 그러니까 요 정도 괜찮겠지 했는데 이제 기술이 점점 발달했잖아. 그래서 지진파 이용해 더 관찰했더니 야,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이렇게 마그마가 있더라는 거야. 알겠지? 이게 터지잖아요. 미국은 박살납니다. 전 지구가요, 난리가 나요. 이게 터지면, 화산을 활동이 일어나면. 그래서 요 옐로스톤이 화산이 일어나면 지구는 망할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관건이야. 아니 뭐 후지산 터지는 거 상관없어. 그건 일본만 망하니까. 백두산 터지는 거 상관없어. 그건 북한만 망하니까. 근데 옐로스톤 얘가 터지면은 지구가 망해. 지구가 망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진파를 이용해서 어떻게 돼? 지구 내부의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다. 알겠지? 속도 변화를 통해서. 자, 다음 체온. 우리가 체온계를 통해서 체온을 측정해요. 자, 37도씨 기준으로 37도씨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니? 아픈 거지. 체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서 열이 발생하고 열은 염증 반응이야. 즉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병원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면역작용이 지금 면역작용 담당하는 놈들이 이 세균이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야. 싸우면서 어떻게 돼? 열나는 거지. 염증이 생기는 거야. 알겠지? 바로. 그 다음에 우주의 빛. 아까 허블 망원경 있지? 자, 제임스 웹이 있지? 자, 허블 망원경은 뭐라고 그랬어? 가시광선을 통해서 관찰한다고 그랬고요. 제임스 웹은 적외선을 통해서 관찰해요. 그래서 적외선은 보다 많은 우주의 빛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우주를 우리가 관측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지?
그래서 정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신호를 분석한 다음에 유용하게 사용할 거야. 당연히 지진이라든가 온도라든가 빛 이런 것들이 있지. 우주에서 자연에서 오는 신호를 이걸 이용해서 이제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보야. 그러면 이 정보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신호를 저장해 줘야겠죠. 그치? 그래서 신호를 저장하는 방식이 자, 예전에는 아날로그 신호였어요. 아날로그.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센서에서 그 신호를 받으면 그 신호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 전압이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전압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연속적으로. 그래서 정기적 신호가 연속적으로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신호의 세기에 따라서 이 높낮이가 변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의 신호고, 그래서 자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했어요. 그런데, 자, 이 아날로그 신호를, 자, 이용하기에는 연속적이고 하니까는 이 정보를 저장할 때 그 정보 저장의 양이 굉장히 많고,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잡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우리가 전파 통신 있잖아. 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자, 이런 거야. 우주에서 소리들이 올 겁니다. 전파들이. 그럼 우주에서 오는 전파들은요. 그게 우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신호가 될 거예요. 소리. 그치? 그러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아날로그 신호들이 올 건데 만약 우주에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살고 있다면 자, 우리 지금 우주로도 우리 많은 전파들을 보내고 있잖아. 그럼 어딘가 생명체가 있다면 거기서 문명 활동, 문명이 있고 우리가 똑같은 이제 문명 생활을 한다면 거기에도 어떻게 돼요? 인위적인 전파들을 보낼 거란 얘기예요. 우주로.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우주에서 들어오는 인위적인 전파. 이 전파들을 수집하는 거야. 발견하기 위해서. 알겠지? 그래서 이제 발견 딱 했는데 발견이 된 거야. 야, 이거 인위적인 전파가 발견이 됐어. 막 해서 사람들이 흥분했는데 갑자기 알고 보니까 거기 관측하는 곳에서 전자레인지 있지. 밥 먹을 때 데우잖아. 그 전자레인지 소리가 들어간 거야. 막 그래서 뭐야 하다가 인위적인 신호가 진짜 들어왔습니다. 자, 어느 은하에서 왔어요. 그런데 왔다가 계속 오면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겠지. 잠깐 왔다가 사라졌어. 그래서 추적을 못하는 거야. 자, 인위적인 신호가 왔어. 우주에서 오는 인위적인 신호가 관찰이 됐어. 전자레인지 아니야. 관찰됐어. 근데 그게 계속 와야 우리가 추적을 해서 어느 은하에서 어느 자리에 어떤 별에 있는 어떤 행성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잖아. 근데 추적을 해야 되는데 오다가 딱 멈춰버리고 다시는 안 오는 거야. 그리고 또 지구는 또 돌잖아요. 그래 또 이제 여기 하려면 또 어떻게 돼? 또 이게 또 위치 바꾸고 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요. 그게 이제 아날로그 신호인데. 근데 이제 아날로그 신호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약간 잡스러운 것들이 막 들어오잖아. 끼잖아.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고요. 자, 보관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요. 알겠지? 자, 손실도 잘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 아날로그 신호를 뭘로 바꾸냐면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우리가 쓸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다 전기적 신호야.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아날로그 신호, 정기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이 신호들을 이제 0과 1의 이진법으로 변환시킬 거야. 근데 그 이진법으로 어떻게 변환시키냐? 자, 이렇게 전압이 발생이 되면은 1이라는 걸로 표시하고 전압이 발생이 안 된 지점 0 이렇게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0과 1의 배열로 정보들을 저장할 거예요. 그리고 이 0과 1의 배열로 정보들을 전송할 거예요.
그러니까 0과 1로 표현하니까 저장하기 얼마나 좋겠니. 다른 2나 3 이게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깨끗하게 우리가 저장할 수 있고 전송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진법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는 게 디지털 신호가 된다. 디지털 신호. 자,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전부 다 뭐다? 정기적 신호입니다. 그런데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정기적 신호. 자, 디지털은 불연속적인 정기적 신호로 0과 1의 이진법으로 사용한다. 꼭 기억해. 이제 그래서 현재는 이제 우리가 디지털 신호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 이제 그 LP판 있지, LP판. LP판은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아날로그 신호. 그래서 이 LP판 표면에서 이렇게 해서 그어서 연속적으로 이제 높낮이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LP판 돌릴 때 어떻게 쭉 가가지고 얘가 지나가면서 소리를 내는 거지. 근데 이제 디지털 신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CD, 예전엔 CD였어. CD, DVD,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LP판이 아니라 CD에다가 이제 정기적 신호를 해서 0101 이 지법으로 그 안에 저장시켜 놓는 거예요. 저장을 시켜 놓고서 이렇게 하다가 자, 지금은 이제 이거 어떻게 디지털 해가지고 아예 이제 정기적 신호로 저장해버리자. 아예 전기로.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뭐 음원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것처럼 MP3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이야. 이런 거 다 전기로 0과 1의 이진법으로 만드는 거야. 바로 이제 이렇게. 자, 디지털 신호의 특징 별거 없습니다. 재생, 전송, 저장이 편하다. 자, 분석하기도 편하다. 0과 1만 보면 되니까. 그치? 자, 그리고 왜곡되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왜곡이 될 수도 있겠죠. 연속을 불연속으로 바꾸다 보면 왜곡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일부는 소실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왜? 용량이 적어요. 아니, 우리 LP판 봐. 이게 더럽게 크잖아. 그치? CD는 요만큼이잖아. 파일은 없잖아. 바로 그런 거지. 그러면 잡음이 없고 선명하게 신호를 만들어서 전송할 수가 있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디지털 정보로 사용하고 있다. 디지털. 그래서 쭉 보면 이건 별거 없어.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이제 가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과학의 기초. 끝. 그래서 과학의 기초는 전체적으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내용들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좀 알을 것이 이제 기본량, 유도량, 단위들. 그리고 측정이라는 거, 측정과 어림을 구분하는 거, 그리고 센서, 정보,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비교하는 거. 요 정도만 좀 구분해서 잘 공부 좀 해둬. 알겠지?